60대 여성 구독자인 저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쓰는 것에 조금 떨리고 있습니다. 제 딸을 향한 사위 후보의 의도에 따른 사건으로 인해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고통 없이 소중하게 자라났다. 부모님은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부하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총 8명이기 때문에 재산은 대부분의 장남과 처남들에게 물려졌기 때문에 큰 금액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남편과 자신 모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땅이 근본이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받은 유산으로 우리는 모두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땅에 신도시가 들어섰고 우리는 흔히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우리 형제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신기하게도 돈이 많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을 확인하고 생활비를 어떻게 나눠서 쓸지 생각하는 것은 그만뒀고 어느 순간부터는 돈의 가치에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경제적으로 한층 여유로워진 만큼 저는 돈보다는 다른 것을 우선으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는 돈보다 다른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여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큰 아들, 둘째 딸, 그리고 막내 딸에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주었고, 그 결과로 아이들은 각자의 꿈을 실현하며 편견 없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착한 성품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결혼에 있어서도 선택의 자유를 존중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헤어지는 일에는 부부가 개입하지 않았고, 또한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에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희 부부의 방식이 진짜인가요? 나중에 반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는 누구를 데려오더라도 반드시 허락할 것이라는 말을 매번 했어요. 기억나요? 그런데 왜 누굴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까지 고집했나요? 정말 좋은 사람인 건가요? 그래도 엄마와 아빠가 마음에 들어서 망설이는구나. 막연하게 믿음이 서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정말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인 거겠지요. 그래서 끝내지 못하는 일들을 미뤄둔 채 시간만 흘리다 보면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요. 감정은 전달되거든요. 내가 불안해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상대도 알 수가 있어요. 알았죠. 결코,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표현하면 안 돼요. 아들이 망설이는 동안 저는 내 안에 긴장을 느꼈어요. 머릿속으로는 최악까지 떠올렸지만 막상 아들이 데리고 온 아이는 흠잡을 곳이 하나 없는 아이였어요. 다만 귀가 들리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죠. 큰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다니곤 했는데 그곳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그니까 고아원에서 만났는데 그 고아원 출신이야. 그래서 고아라는 거지. 그게 뭐 어때서 혹시 내가 신부 입장할 때 같이 걸어줘야 해서 그래. 그런 거라면 괜찮아. 진짜 다행이에요. 저희도 그 아가씨와 아들이 수화로 서로 소통하는 것을 보고 저와 남편도 바로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결혼식을 준비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어설픈 수화가 가능한 정도가 되었죠. 물론 대부분 새아가가 제 입모양을 보고 알아듣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 식구가 된 새아가가 너무 기특하고 좋았어요. 우리에게 잘하려는 그 마음도 고마웠고 손재주가 좋아서 직접 만든 가죽 가방이나 직접 짠 스웨터를 선물하는 그 마음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첫째를 결혼시키고 2년 후에 둘째 딸이 결혼하겠다며 남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하지만 둘째가 데려온 남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는 결혼을 막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아이를 갖고 있는 남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4살의 딸이 있었고 3년 전에 사별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암에 걸려 죽은 전 배우자의 일도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이미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이가 알고 있는 것도 그랬습니다.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우리 남편 역시 이에 동의했고 그래서 우리는 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아이를 혼자서 키워보라고 괜찮을까요? 여기 데리고 와서 키우라는 거지. 한 달 정도만, 딱 한 달 정도만 혼자서 온전히 키워보라고 하네요. 우리는 돕지 않을 거예요. 어떤 조건을 따지고 있네? 이게 조건이에요. 키우다 잘한다면 우리가 허락해주겠단 소리죠. 그래서 너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거고, 알았어요. 하지만 모르는 점이 있으면 물어보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그렇게 딸아이가 데려온 그 남자의 아이는 눈은 동그랗고 눈깔 사탕 하나씩 들어있을 것 같은 통통한 볼살이 말랑말랑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정말 신경을 쓰지 않고 바로 끊으려고 했는데 한번 안아보고 싶었던 것을 참느라 좀 고생했어요. 하지만 딸은 진짜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밤늦게 아빠를 찾고 낮에는 잠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밥을 잘 먹지 않기 때문이었죠. 제 엄마로서 허둥지둥하며 사색하는 딸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남편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3주 정도 지난 뒤 저는 제법 능숙하게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재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둘이 꼭 안아서 자는 모습도 보게 되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희는 허락하기로 결심했어요. 안을 수 없었어요. 정말, 정말, 정말 잘 하겠습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잘 할 거예요. 덩치는 산만한 사위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히 울고 있었는데 그게 어찌나 귀엽던지 제 딸이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알겠더군요. 우리는 덕분에 바로 손녀가 생겨서 좋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는데 사실은 나 이것저것 좀 샀어요. 이것 좀 가져가세요. 이게 뭐야? 아빠, 이거 애들 옷이잖아. 이게 다 몇 개야? 그냥 오며 가며 하나씩 주저하긴 하지만 우리 남편이 손녀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루에 몇 개씩씩 구입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오물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건 허락도 받기 전부터 쌓아올린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사위는 눈물을 흘리고 손녀도 따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아들이든 딸이든 그렇게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따르지 않았죠. 누군가 들으면 우려하고 걱정이 많다고 생각하는 상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승인한 결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었어요. 큰아들은 2년 동안 병역을 수행한 뒤 쌍둥이 아빠가 되어 매일 행복했고 사위는 우리 딸을 가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성공적인 결혼을 통해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죠. 그러나 이 확신이 문제였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 막내딸이 결혼하겠다고 한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시원시원한 성격과 매끄러운 외모, 호감과는 말투와 고상한 모습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고 예의를 잘 지키며 말도 잘해주셔서 좋았어요. 무엇보다 별다른 문제가 전혀 없어서 제 남편과 상의할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다만 그 당시 막내의 나이가 26살이었기 때문에 조금 빠른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둘째 딸도 모두 30즈음에 결혼했거든요. 예전에는 늦은 나이였지만 지금 시대에는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약간 걱정되었어요. 제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사위의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그런데 자네, 결혼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돈이 많은 편입니다. 투자업계에서는 나름의 인정을 받는 큰 손이기도 하고 돈을 맡기신 투자자들 중에는 이름이 꽤 알려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산과 관리사로서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저는 이전 다녔던 회사가 제 성향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막내딸이 간섭하기 시작했죠. 아빠, 왜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언니가 남편을 데려왔을 때는 직업도 안 물어봤잖아. 제가 차별받는다고 느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맞아요. 이 사람 또한 흠잡을 데 없고 완벽해 보입니다.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쓰며 무엇보다 성격이 엄마 아빠 닮아서 좋네요. 사람 성격을 보니 엄청 좋으셨어요. 술도 안 마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딸이 좋은 사람이셨고 우리가 이해했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죠. 자식들이 누구를 데리고 와도 아마 같았을 거예요. 게다가 예비 사위는 우리 부부에게 참 잘 맞았어요. 딸이 바빠서 함께 올 수 없을 때에는 혼자서라도 오셨어요. 우리를 부르지 않기도 하고 집안 행사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오셨어요. 오늘 일을 쉰다고 이렇게 오시는 것은 피곤할 텐데요. 우린 괜찮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푹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장모님, 편하게 많이 낮추어서 막다 해주시면 안 될까요? 또 제가 좋아서 오는 건데, 이게 쉬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결혼하면 장인과 장모님을 진짜 부모처럼 모시고 싶어요. 같이 살아도 좋고요. 물론 원하신다면 데릴 사위도 좋아요.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도 괜찮아요. 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그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올해 남 투병하셨다고 딸한테는 그 정도로만 들었어요. 내 최선을 다하셨지만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저희 부모님이랑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었는데, 그게요. 그래서 저는 장인과 장모님을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했어요. 말도 참 예쁘게 하고 예비 사위로서 생각이 깊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부부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안쓰러웠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했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기 시작했죠. 물론 우리 부부가 바로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였거든요. 엄마, 우리 여기 가지 말까요? 아빠랑 엄마랑 저랑요. 네네, 제발요. 음악에 대해 말씀하시나요? 네, 말해주세요. 저는 아들처럼 생각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비사위는 저는 남편을 엄마 아버지로 부르며 손을 덥석 잡거나 팔짱을 끼고 애교를 피웠어요. 자식 셋째를 키우면서 독립심을 교육의 1순위로 두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애들 중에 누구도 애교가 많은 사람은 없었어요.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친해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늘 자녀와 거리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예비 사위에게는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색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남편은 의외로 그런 사위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길거 못하는 게 없더라니까 낚시도 좀 할 줄 아는 것도 참 많아. 저번에 괜찮은 주식을 소개해줬는데 30%까지 올랐다고. 아직도 주식을 하고 있어요. 손해봤는데 많이 하지는 않고 있는 돈을 굴리는 거지. 어쨌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같아.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돈을 맡겨볼 생각이 들었어. 가족끼리 동거하는 건 안 하기로 했잖아요. 우린 솔직하게 말하고 지키자고 약속했잖아. 알지요? 알긴 알지만요. 어쨌든 걔도 볼링을 치는데 골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저 보통은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너무 졸라서 내가 다음에 한번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당신도 함께 가지 못할까? 글쎄, 난 그냥 좀 쉬고 싶고 적응도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나도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는데 애교 있는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우리도 애들을 키우면서 너무 독립적인 것만 강요했나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그러다가는 입양을 하겠어요. 아이는 물론 우리 딸과 아들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아예 반대 성격이라서 신기하고요. 뭐라고 할까? 기분이 이상해. 막내 아들 같은 느낌이 들어. 나도 어긋나지 않게 적응을 해야겠지요. 계속해서 피하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요. 이번에는 당신이 너무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가 들어올 때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랬었는데, 그리고 첫째 사위에 대해서도 잘 해냈었죠. 근데 이번에는 왜 낯을 가려서 나중에 서운할 거라고 그러는 건지. 그렇죠. 알았어요. 저도 골프 같이 가볼까요? 오랜만에 가자니까 어때요?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예약해 둘게요. 남편의 말을 듣고 아차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막내를 떠낼 수 있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걸까요?
늙어서 주책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서 약속에 나가기로 했고 그 시간은 상당히 즐거웠어요. 골프는 처음이었지만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라 예비사인 정말 잘하고 남편도 입이 귀에 걸려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골프를 끝내고 남편과 사위는 사우나에 가고 저는 집에서 씻을 생각으로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낯익은 사람이 천천히 다가와서 몇 년 전에 제 남편과 저의 골프 교육을 담당했던 선수 출신 골프 코치였어요. 어머, 이게 얼마만이에요? 진짜 너무 반가워요. 여기서 일하세요? 아니요, 사장님. 저도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홀 좀 돌아다녔네요. 그런데요, 혹시 아까 일행분이랑 어떤 사이신가요? 누구요? 혹시 젊은 남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남자가 사장님이랑 사우나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 분이요. 제 예비 사위예요. 우리 막내가 저희한테 소개시켜줬는데 아직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에요. 혹시 아는 사람이신가요? 자주 보긴 했어요. 여기저기 골프 치러 오는 걸 많이 봤으니까요. 흔한 얼굴은 아니거든요. 네. 아, 근데 사위가 골프를 처음 친다는 말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랑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건가 봐요. 솔직히 완전히 이해되진 않았지만 그냥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코치의 표정은 저처럼 풀리지 않았고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사실은 사장님께서 확실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그 친구 여기 골프장에서 사고를 친 적이 있거든요. 사고요? 네, 골프 캐디를 때린 적이 있었어요. 네, 사람을 때린 건 이유 없이 잘못이었지만 너무 혼란스럽네요.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건 확실해요. 경찰도 왔었으니까요. 여기 직원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 겁니다. 합본적이었다고 하지만 그때 상황은 좋지는 않았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 불편하다고 때리기도 했다고 했어요. 돈을 건네기 전에 샷을 시도할 때 작게 기침을 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승 시도할 때 정숙을 유지하는 것은 골프의 기본 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작은 기침으로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빨리 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따님이 어디 계신지요? 같이 안 오셨어요. 오늘 나중에 만날 거라고 계약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계약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당장 따님께 전화했는데요. 그 남자가 뭘 하자고 했던 걸 일단 멈추라고 했어요. 이건 불확실하긴 한데 그 사람 호스트라는 소문이 있어요. 사우나를 끝내고 돌아온 남편과 예비 사위가 함께 웃는 걸 보며 제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죠. 딸에게도 남편에게도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희 아들과 큰딸이었어요. 문제는 이 소식을 다 알리는 통에 걱정이 된다며 며느리와 함께 왔던 거였습니다. 덕분에 좁은 차에 키가 190 가까이 되는 사위, 저희 딸, 저희 아들, 그리고 저희 며느리, 그리고 제가 함께 끼워서 다녀야 했네요. 미행을 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자동차는 들기 위해 빌린 친구의 차였습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멋진 비행은 아니었고 어딘지 많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비 사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막내한테 말 안 해줘서 어쩌려고. 그래도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면 어떡해. 괜히 사람 잡아들일까 무서워. 엄마, 잡아서 탈탈 털어보자. 아니면 흥신소 같은 곳은 요즘 잘한다던데 아들 옆에서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저마다 의견이 달라서 한참을 이야기해야 했다. 차량을 2대로 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위와 사람을 붙여 확실하게 하려는 아들, 막내를 밀어내리면서 앞서 나가는 딸까지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뒤를 밟아 도착한 곳은 한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우리는 그곳에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차량에 썬팅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너무나 우습게도 다들 몸을 아래로 구부리며 소근거려야 했죠.
그리고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괜찮을까요? 시동을 켜놓은 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드시 시동을 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 이래 그렇게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오빠 발냄새 나 정말 나무 오늘 발로 똥 밟았어.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조용하지 않고 들릴 것 같아. 남편도 빨리 누워. 미안해요. 이게 최선이야. 우리는 정말 엉망진창이고 정말 말이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상상과는 다르겠죠. 진짜 오래 기다리고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가기도 했지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차례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 우린 망했다고 생각할 때가 그 지하 주차장에서 5시간을 장작을 기다렸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비사비가 한 여자와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자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고 예비사비 위에 팔짱을 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둘의 대화 소리가 차 안까지 들려왔어요. 자기야, 이번에 출장 가면 얼마나 못 오는 건데? 일단 가보면 알겠지. 연락 잘 안 되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우리 집은 언제 완공되는데? 응. 왜 이렇게 보채?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엄마와 친정 엄마로 생각할 수 없어요. 곧 우리 아이가 태어날 텐데 조금만 기다려. 아주 큰 계약을 성사시켰으니까. 알았어요. 연락은 자주 해야 해요. 알겠죠? 그때 우리 큰딸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순간 둘의 대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이내 저벅저벅하는 구두 소리가 차 주변까지 울려 퍼졌어요. 몸집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차 안에 들어가 있지 못했던 사위가 제게 들켰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잠시 후 똑똑하는 소리에 차 창문이 슬쩍 열리고 예비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천드럭이서 뭐 하고 있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건물에 몇 호에 계시죠? 그런데 왜 말을 해야 하죠? 건물주도 아닌데요. 차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새끼가 너 뭐 하는 거야? 내려라고. 봐도 눈치채지 못하고 화를 내며 말하는데 건물주도 아닌데요. 그렇게 계속 욕을 하다가 결국 사위가 차를 내렸지만 대우 사위가 너무 크고 육즙이 넘치는데 사위가 주춤해지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위가 너무 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질이 없다는 걸 느꼈는지 다시 욕을 해야 했어요. 처음에 우리 딸이 차에서 내리면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저희 딸이 그러게 하자 저도 더는 몸을 숨기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를 대동하여 예비사 앞에 서서 섰습니다. 당연히 예비사도 크게 당황했죠. 낯선 여자가 예비사의 옆에 서서 싸움을 막았어요. 자기야 그만해. 왜 그래? 자기라니. 지금 당신 무슨 말이야? 자기야 왜 그래? 미친 여자가 정양별표 장모님이 아니라 엄마인 것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들으시면 이해하실 텐데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저희 형의 부인이라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쭉 늘어놓았지만 예비사비는 자기가 봐도 아닐 거라 했습니다. 싶었던 태도를 바꿨습니다. 전에 사귀었던 여자였는데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어요. 곁에 있던 여자는 사색이 되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괜찮아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관대하시잖아요. 애달린 이혼남에게까지 큰따님도 보내셨다는 정도라고 들었는데 과거는 넘어가 주신다고 하죠. 그렇죠.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분이세요? 처음 뵙네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아까처럼 욕이나 실컷 해보세요. 저는 평생 그런 많은 욕은 처음 듣는데요. 아까는 너무 불편했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거칠게 말을 한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두말할 필요 없네. 나는 딸과 헤어지면 좋겠어. 이 결혼은 없는 걸로 해야 해. 어머니, 너도 잘 알잖아. 아시다시피 암 2병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 멀쩡하게 살고 있으신 걸 아까 들었어. 내가 봤을 때 곁에 있는 그 여자분과 너의 의견이 많이 다르게 보여.
한참 동안 예비 신부와의 대화를 듣던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더니 이내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 이걸 보니 돈 많은 집안은 가식적이라는 소리가 있잖아. 조건 상관없이 착한 척을 하다가 결국 내 등 뒤를 밟아버린 거야. 자네 말 좀 조심해야 해. 지금 와서 어차피 엎어질 것 같은데 사위사위하며 굴지 말고 나는 결코 내게 쓰게라도 빼주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날 모욕한 대가를 치를 거고 그가 내게 얼마나 믿고 있는지도 알아. 당신들의 한 행동으로 인해 오늘 막내가 잃은 걸 알아? 어이, 너 미쳤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도 다 된 밥에 단백질을 털린 느낌이 들어. 어서 다들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어. 만약 돈으로 타협할 생각이 있다면 나 가격을 넉넉히 쳐봐. 내가 납득할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움직여. 그 인간의 너무나 뻔뻔한 태도에 우리 식구들은 넋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그 소리에 용수철처럼 튕겨나가서 예비 사위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기도 했어요. 문제는 그 사기꾼 같은 놈이 싸움을 무척 잘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이 역으로 몇 달 더 맞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 모두 피해를 입게 되었죠. 딸은 핸드백으로 때리고 사위는 꼬집고 며느리는 나를 안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는 그대로 경찰서로 끌려가야 했는데 소식을 듣고요. 저희 남편과 딸이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솔직히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야? 자기 얼굴이 왜 그래?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날 협박하셨다고 때리고 뭐, 엄마, 오빠, 언니 진짜야? 야, 그게 아니야. 저놈이 다른 여자가 있어서 우리는 그래? 막내야, 더구나. 저놈이 우리한테 욕하면서. 하지만 그 파렴치한 놈은 낯짝 두껍게도 끝까지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나 너무 억울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런 말을 지어내고 난 자기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날 이상하게 몰아가서 그때 나도 욱하는 마음에 그랬어. 욕은 누군지도 모르고 한 거야. 내 뒷조사를 하시고 따라다니고 이래서 난 정말 너무 힘들다. 가진 게 없고 부부도 없다고 이런 취급을 하실 줄 몰랐어.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그 녀석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온몸에 잔털이 삐쭉 설 정도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딸에게 전화하고 다른 애들도 모두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 딸의 눈은 예비 사이에 있었죠.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으로 앉아있는데 돌연딸이 예비 사이에 뺨을 후려갈겼어요. 경찰이 소란을 말리면서 다시 때릴 듯이 들어올린 손은 멈췄지만 막내는 덤덤하고 건조한 표정으로 예비가 걱정하고 싶어 한다며 사회 앞에서 발생한 일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날 때린 이유가 억울해요.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떡해요? 저는 우리 가족의 말을 믿기 때문에요. 왜 당신을 때렸는지에 대해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때렸어요. 당신은 제 말을 믿어야 해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알잖아요. 너희 부모님한테도 얼마나 잘 해주었는지 매일 힘들지 않게 일했어요.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바라며 꿈을 꾸며요. 형제가 결혼해 더 행복해지는 걸 보며 부러웠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었죠. 근데 내가 자기랑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자기보다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해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너 지금 좀 흥분했어. 일단 내 말을 먼저 들어봐. 이 사건이 뭔지는 상관없이 내 결정은 같다는 거야. 그리고 투자하기로 했던 건물 계약도 안 했어. 고민 많이 해보고 오늘 내린 결정이에요. 너, 이거 너무 성급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약속과는 다르잖아. 내가 그 계약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파기하면 내가 뭐가 되니? 내가 오늘 몸이 안 좋다고 했을 때,
혼자 골프 치러 가겠다고 하지 말았어야지. 억지로 계약하러 가게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 되고 싶단 말도 하지 말았어야지. 남편을 찾는 건데 입양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결정한 건 자기랑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예비사위의 생각을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신 것조차 거짓말로 주장할 정도였고 연기력까지 뛰어나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처럼 딸이 사랑에 눈이 멀어 우리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듣기도 전에 충분히 혼자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갈라놓고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 없이 그녀는 스스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대견해서 막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막내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며 우리에게 사과하며 우리는 합의금을 내야 했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아까운 금액일지라도 억울한 느낌이 들었지만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생각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내가 툴툴 털고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았는데 얼마 전에는 비혼주의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딸이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곁에서 꼭 잡아주고 뒤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가 혼자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지켜보는 것 또한 부모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조금은 손을 대하는 것을 두려워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믿고 응원하려고 해요. 결혼한 자녀들과 우리 막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손녀와 사위 예쁜 며느리까지 우리는 늘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고 싶네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구독자분들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